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2번째 시간이에요. 전체 어나운스먼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소위 학기 초에 얘기했던 발런터리 프로젝트예요. 어, 제이가 왜지? 잠시만요. 설명을 했듯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네. 말했지만 학기 초에 그 실러버스 상에 이 과목의 코스 리ኳ이어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홈워크, 그다음에 퀴즈 2번, 이그잼 2번. 그다음에 출석은 온, 오프라고 했었죠. 그래서 학칙에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뭐 지각 한번 하면 감점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뭐 여러분이 성인이고 뭐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강의가 녹화돼서 제공되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학칙에 따라서 4분의 1까지는 괜찮고 아마 4분의 1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그냥 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 제출 마감 전에 여러분 그 학교 출석 시스템 있잖아요. 전자 출결 시스템 들어가서 여러분의 출결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저한테 미리미리 조교한테 알려주세요. 네. 저와 조교는 여러분이 실수로 출석을 했는데 뭐 마킹을 안 했거나 그 비컨에다 뭐 연결해서 하는 거 안 했거나 이랬을 때 다 고칠 그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쳐왔고 고칠 수 있으니까요. 네. 어, 그래서 출석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성적을 어떻게 매기느냐, 그 비율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Z값으로 다 변환을 해요. 그러니까 홈워크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요. 여러분들의. 그 다음에 Z값으로 변환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홈워크에 대한 스코어가 나오는 거예요. 퀴즈 1 마찬가지로 해요. 퀴즈 2 마찬가지. 이그잼 1, 이그잼 2. 그러면 이제 Z값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홈워크가 10%다 그랬으면 거기다 0.1을 곱하고 이그잼 1이 뭐 40%다 그러면 0.4를 곱하고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썸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완전한 상대평가라고 보면 되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 같이 못 볼 때 못 보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다 잘 볼 때 혼자 못 보는 게 치명적이고 다 못 볼 때 혼자 잘 보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예.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성적은 어떻게 내느냐? 말했듯이 이제 제가 여러분의 그 총점 있잖아요. 그러면 웨이티드 썸 있잖아요. Z값 그걸 이렇게 그려요. 히스토그램을.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충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Z값이 0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0 근처에서 A냐 B냐를 나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게 여기가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규 분포가 딱 되면은 모든 게 쉬운데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항상 어떻게 돼요? 이게 낮은 쪽이고 높은 쪽이면 여기 정규 분포처럼 잘 가다가 이쪽에 테일이 좀 길어요. 언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 이 과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나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목을 안 들은 것과 마찬가지면 이제 성적을 굉장히 저는 잘 안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0을 기준으로 A, B를 주니까 성적 자체는 뭐 거의 뭐 한 3점 뭐 얼마쯤 되나요? 예. 3.5쯤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학생들 때문에 보통 제가 이제 전체를 내고 나면 한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뭐 F부터 A 플러스까지 다 잘라놔요. 뭐 그 Z값 웨이티드 썸 한 걸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제출한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칸을 올려줘요. 물론 제가 봐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 어디서 베낀 게 아니다. 베꼈다 하더라도 어쨌든 발표 자료를 잘 암기를 해서 굉장히 유창하게 설명을 잘해요. 정말 아는 것처럼. 또는 잘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한 칸이 올라가요. 예. F를 받아도 한 칸이 올라가요. 단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출석 때문에 F를 받았잖아요. 그건 안 올려줘요. 그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칙상. 예. 그래서 출석이 매우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뭘 해도 있잖아요. 뭐 시험 퀴즈 전부 1등을 했어요. 출석이 안 되면 F예요. F는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낸다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학칙이고요. 그 학칙은 심지어 고등교육법에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교수는 뭐 몇 주 이상을 강의해야 되고 학생은 얼마 이상 출석해야지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안 좋았어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학기인데 들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필수 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목까지 해서 졸업학점을 겨우 채워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래서 안 좋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해서 제출을 해요. 제가 보고 훌륭하다. 열심히 노력했다 싶으면
네, 적어도 D-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F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또는 여러분이 나는 유학을 가야 되겠어. 난 지금까지 전부 스트레이트 A+를 받아왔는데 이 과목 좀 너무 쉽다고 만만하게 보다가 지난번 퀴즈 3을 망쳤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볼런터리 프로젝트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A0였어요. 제가 이니셜하게 냈을 때. 그럼 여러분이 A+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한 계단, 그게 뭐 B-가 A-가 되는 게 아니에요. B-는 어떻게 돼요? 예, B0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해 놓으면 그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느냐? 파워포인트든 뭐 OBS로 만든 MP4든 뭐 KV, 뭐죠?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동영상 파일 같은 걸로 여러분이 발표하는 장면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뭐 포스텍 이메일의 대용량 이렇게 어태치하면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죠.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든 다음에 발표 자료를 여러분 PC나 노트북 앞에 앉아서 여러분이 거기다가 설명을 하면서 뭐 펜으로 써가면서 주로 이제 그냥 말만 하는 건 답답하니까 주로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그냥 하는데 어디서 나온 출처 자료의 출처도 의심스러운 거를 그냥 줄줄줄줄 읽고 있다. 그럼 제가 좋게 보진 않겠죠. 여러분이 설명을 하는데 뭔가 잘 알고 있구나. 뭔가 여러분이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또는 뭐 PDF든 뭐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여러분의 지력을 충분히 투입했구나. 뭐 이 정도면 노력을 많이 했고 내가 한 칸 올려줄만 하다 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고 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A0였어요, 이니셜리. 근데 여러분보다 실제로는 Z값, 웨이티드 썸한 Z값이 나쁜 친구가 있는데 또 A0일 수 있죠. 근데 그 친구가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해서 A+가 돼요. 그러면 그 학생과 같이 A0를 받은 학생 중에서 그 학생보다 웨이티드 썸의 Z값이 크거나 같았던 모든 학생이 A+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건 이거죠. 그렇죠? 모조리 어때요? 각각의 경계에 있는 가장 하위 점수를 받은 학생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잘해서 모두가 올라가는 거죠. 네. 주의할 것은 뭐예요? 네. 한 칸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D-를 가장 낮은 점수로 받은 학생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D-에 있는 모든 학생이 D0가 되겠죠. 하지만 D0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D0에 있는 학생이 올라가고 싶으면 누군가가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어요. 저는 그냥 프로젝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성적을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확인을 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저랑 주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예전에 이런 걸 안 뒀더니 시험 보고 나서 찾아와요. 그때부터. 기말고사를 너무 못 본 것 같으니까 프로젝트 해야 되겠다. 아니 뭐 성적 제출 마감까지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뭐 노력을 했겠지만 이건 뭐 그냥 인터넷에서 어디 긁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 긁어 오는 시간을 열심히 투자했겠지만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저한테 어떤 주제로 내가 프로젝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리포트가 그렇지만 여러분이 좀 무신경한 것 같은데 모든 리포트가 그렇지만 이걸 여러 코스에 제출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하면서 그거 잘라서 여기 내고 잘라서 저기 내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매우 위험해요. 오버랩이 되면. 알겠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논문을 발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버랩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 표절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심지어 뭐 징계를 먹기도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칙상 여러분이 하나를 한 다음에 그걸 여기 내고 저기 내고가 되지 않으니까 좀 그런 유혹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그걸 가지고 뭐 징계위원회 회부하거나 하지는 않죠. 그냥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뭐 적어도 제출하려고 노력은 했을 텐데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처음부터 기말고사 전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주제로 하고 싶다.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그럼 제가 이 주제는 너무 벗어난 것 같다. 이 과목에. 이 과목이 뭐 예를 들면 신호 처리가 아닌데 여러분이 MP 3 컴프레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훌륭한데 그래도 이 과목 리포트로 내긴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관련된 뭔가를 그래도 해보겠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장려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든 뭐든 여러분 리코딩을 하는데 기준은 이거예요. 발표를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는 거예요. 네, 보통 한 뭐 17분, 18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한 30장을 뭐 15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석 장을 15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석 장 띄워놓고 15분 동안 열심히 한 다음에 저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하면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처럼 두 장 띄워놓고도 1시간 동안 떠드는데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죠. 예, 제가 그래서 감동받으면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걱정이 되면,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앞날에 계획할 때 조금이라도 나의 성적이 좋은 게 중요하면 잘 활용을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도 있지만 리코디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전에 협의가 돼야 돼요. 기말고사 전에 협의가 돼야 돼요. 주제에 대해서. 잊지 마세요. 네. 핸드아웃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제가 바빠가지고 지난 우리 월요일 수업한 것에 대해서 아직 퀴즈는 못 올렸는데 오늘 것까지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어요. 네. 네. 그리고 말했지만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 훈련 등으로 인해서 듀를 맞출 수 없을 때는 조교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이 성적 입력 마감이 여름 학기 시작하고 첫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6월 8일 자정까지 모두 다 해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늦어도 6월 15일 자정까지는 모든 홈워크 퀴즈 이그잼을 끝내줘야지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도 성적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글씨로 쓰지는 않았는데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저한테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아마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제가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에게 전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낼 텐데 문제가 이메일도 못 보고 문자 메시지도 바로 확인이 안 되죠. 그게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신청을 해놓고 이거를 F를 받으면 F가 나와요. 성적표에. 특히 지금 포항공대 생이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오픈 코스 신청해서 듣는 학생들. 하지만 지금 재학생들은 위드드로 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지만 사정을 생각해서 학교에서 위드로를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받아준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을 무한정 성적 제출 마감일까지 뭐 한다든가 심지어 성적 제출 마감이 끝난 다음에 저는 위드드로에 그거는 안 된다고 학사관리팀에서 저한테 말을 해왔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오픈 코스 수강생이 있다면 정말 위드드로를 해야겠다 하면은 빨리 저와 조교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던 것 중에서 이제 코렉션 할 게 하나 있어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 빨리빨리 얘기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잘못했는데 그 L2 스위치와 L3 스위치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L3 스위치는 당연히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되는데 L2 스위치는 말 그대로 하면 IP 어드레스가 필요 없죠. MAC 어드레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제 연구실에서도 IP 어드레스가 전혀 없는 L2 스위치가 있어요. 이더넷 스위치가 있어서 벽에서 나온 그 RJ45 잭이죠. 그거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 스태틱 IP 어드레스, 스태틱이면서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있는 제 프린터, 컴퓨터 이런 거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걔는 IP 어드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L2 스위치 중에서도 이제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좋은 게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노트북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해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뭐 거기 있는 컨피규레이션을 바꾸고 싶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럴 때는 L2 Managed Switch예요. 여기 L2 스위치인데 Managed Switch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IP 어드레스를 갖는데 unmanaged, 매니징이 안 되는 또는 매니징할 필요 없는 녀석은 이제 일반적으로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제가 이 pure, impure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 managed, unmanaged에 따라서 IP 어드레스가 있는 L2 스위치냐 아니냐를 말해야 되는데 pure, impure로 말하는 이상한 짓을 했었어요. 자, 오버뷰 합시다. 지금 우리는 챕터 6 인터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였죠? 여기서 인터 네트워킹에서 중요한 게 가장 기본되는 그림이 뭐였어요? 이서넷이 여러 개 있었고 라우터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서브넷 안에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려고 할 때 문제는 MAC 애드레스가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MAC 애드레스를 알아낼 것이냐. 그래서 MAC 애드레스를 리졸브하는 프로토콜. 그래서 MAC은 빼고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그래서 ARP라고 했죠. DARP, AR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 걔를 써서 그 서브넷 내에서는 또는 서브넷 바깥에 있는 녀석의 MAC 어드레스도 결국은 이 중간에 일을 하는 라우터라든가 이런 녀석들이 다 알아내서 처리를 잘 해준다 하는 걸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에 몇 가지 더 있어서 배우고요. 오늘 이제 챕터 7 아마 트랜스포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했듯이 인터넷 워킹은 서브넷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MAC 애드레스를 어떻게 리졸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키워드로는 뭐 당연히 IP 어드레스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라는 녀석이 있었고, 뭐 DNS 서버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DHCP, ET가 다이내믹이었고요. HC는 호스트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P는 뭐 언제나처럼 프로토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고정 IP 어드레스를 할당받느냐 또는 다이나믹, 뭐 유동이라고 하는데 동적이죠, 사실은. 뭐 근데 이미 유동이라는 말이 너무 굳어져서 유동 IP 어드레스를 받느냐 하는 것과 관련한 프로토콜이에요, DHCP는. 그 다음에 그것과 또 관련해서 뭔가 네트라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또는 어떤 경우에는 트랜슬레이터 디바이스에는 넷 디바이스를 그냥 넷이라고 할 때는 트랜슬레이터인데 걔는 퍼블릭 IP 어드레스냐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좀 헷갈리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넘어가자는 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제 연구실에 있는 허브와 와이파이 라우터 막 끄고 키고 하면서 로그인해서 정말 내가 말하고 있는 게 현실과 일치하는 거지 좀 확인을 하고 왔어요. 자, DHCP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D는 어쨌든 다이나믹하게 호스트를 컨피규어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었고요. 핵심은 뭐냐면 IP 어드레스가 IP 버전 4,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기들은, 호스트 컴퓨터들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싶어 하죠. 특히 스몰 비즈니스, 소상공업이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IP 어드레스는 없는데. 물론 이제 해법 중에 하나는 IP 어드레스가 더 많은 IP 버전 6를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뭐 알겠지만 IP 버전 6가 나온 지 이제 벌써 몇 년 됐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컴퓨터에 물론 그 옵션은 다 있지만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에다가 IP 버전 6 is dead 하고 물어보면 dead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럼 뭐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Static Dynamic IP Address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Private Public IP Address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정 IP냐 유동 IP냐 하는 그런 개념들과 그 다음에 Public IP냐 Private IP냐 하는 그런 개념들이 모두 사실은 이 IP 어드레스 부족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이 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또 장점과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일단 이 지난번에 제가 구글 파이버라는 구글의 어떤 자회사가 운영하는 이제 상품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당신은 소상공인이시죠? 홈페이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 이런 그 홈페이지를 호스트하는 그런 회사들 가보면 고정 IP 할당받으실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내놓으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고정 IP를 할당받는 것처럼 하되 굉장히 저렴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고정 IP를 할당받으려고 하느냐? 오늘 뭐 계속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를 호스팅하는 어떤 특별한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 딱 그 IP 어드레스가 있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좀 이상 비슷하게 해서 찾아내는 것들이 있죠. 구글 스칼라 이런 것처럼 들어가면 뭐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를 매니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가게가 있어요. 내 빵가게예요. 내 커피점이에요. 거기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걔가 웹페이지를 그냥 가동하는 거예요. 걔가 서버라서.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바로 고치고 싶어요. 당장 예를 들면 지금 가격 변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빵가게인데 보니까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손님들이 좀 덜 와서 아침에는 날씨가 맑아서 빵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재고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띄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부터 세일을 한다. 많이 와달라. 20% 할인. 그때부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그런 걸 빨리빨리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홈페이지 액세스 하려면은 당연히 그 홈페이지는 어때요? 네. 그 컴퓨터가 호스트 네임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걔를 가지고 여러분이 검색창에서 예를 들면 월드와이드웹 준혼의 빵가게 .co.kr 이렇게 엔터를 딱 치면 어때요? 예, 그 퀘어리가 DNS 서버로 날아가겠죠. 어떤 컴퓨터에서. 그럼 그 DNS 서버가 준혼의 빵가게는 141.2388. 얼마예요? 라고 알려주면 어때요? 이제 걔한테 퀘어리를 보내는 거죠. 다시 여러분 컴퓨터가. 그러면 어때요? HTML이나 HTML로 돼 있는 파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와 준혼의 빵가게가 오늘 빵을 세일하는구나. 빨리 가서 빵을 잔뜩 사놔야 되겠다. 내가 좋아하는 국물빵이 많이 남아있는데 가서 사와가지고 쟁겨놓고 내가 2주 동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깥에서 내 웹서버에 접속하려면 얘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나는 그 준혼의 빵가게 주인으로서 내 홈페이지 서버가 내 가게에 있는 컴퓨터 호스트 녀석이 고정 IP를 갖길 원할 거예요. 내가 매니지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말했지만 고정 IP가 그렇게 쉽게 얻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학에 있으면 굉장히 럭셔리를 누리죠. 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제 연구실 하나에 실제로 고정 IP 한 4개, 5개를 쓰고 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퍼블릭이면서 스태틱한 IP 어드레스를 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IP 버전 4에 있으면은 거기 위에 보면은 이제 퍼블릭 IP들이 있거든요. 그걸 그냥 점유해서 쓰는 거예요. 일개 한반도의 구석탱이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수가 5개의 고정 IP를 퍼블릭 IP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교육기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풀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사가 자기들이 사용할, 이 퍼블릭 IP 풀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체 IP 버전 4, 퍼블릭 IP 어드레시즈라는 집합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 회사가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개수가 자기들이 웹페이지 호스팅하고 싶은 회사 수보다 훨씬 적겠죠, 사실. 예. 자기들은 3,00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6만 개 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뭐죠? 항상 쉐어링을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쉐어링 하는 거잖아요. 뭔가 리소스가 활용이 항상 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서킷 스위칭에서 패킷 스위칭으로 넘어갈 때 제가 그 텔레폰 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듣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말한다고 했을 때 한쪽은 트래픽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도 많은 시간이 실제로 사일런스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서킷 스위칭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회선, 오는 회선.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거를 잘게 쪼갠 다음에 그 밴드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쓰자는 거예요. 그 파이프를. 그게 이제 패킷 스위칭의 아이디어죠. 패킷이란 걸로 잘게 자른 다음에 쉐어해서 이피션시를 높이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빵가게 홈페이지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준혼의 빵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지 않잖아요. 기껏해야지 처음에 HTML 들어가면 준원의 빵가게 오픈 시간, 주소 이런 거 있는 웹페이지가 하나 뜰 거 아니에요? 그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컴퓨터에 전부 다운로드가 되죠. 그 파일이.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읽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안 보잖아요. 새로운 걸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IP 어드레스가 여기에 3,000개만 있어도 6만 개의 웹서버에 대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몽땅 다 액세스하지 않을 테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자기들이 어떤 DNS 서버를 가지고 얘와 이 유동 IP를 잘 연동을 시켜서 마치 고정 IP를 할당해 준 것처럼 운영해 주겠다는 거. 대신에 저렴하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 뭐 예전에 찾아보면 고정 IP가 있어야지 여러분 가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 좋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면서 어때요? 막 세뇌를 하죠. 설명을. 세뇌를 막 하면서 다이나믹 DNS라는 기술이 있어서요. 실제로 여러분이 저희 회사에 그냥 뭐 이렇게 서비스 가입하시면 여러분 도메인 네임처럼 딱 치시면요. 준호네 빵가게 이렇게 하면 사실 그때그때마다 IP 어드레스는 바뀌겠지만 우리 다이내믹 DNS 서버가 다 관리하는 거고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몇 개 안 되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인데 가능한 이유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숙사도 작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포항공대 왔을 때는 여러분 기숙사 생활관 운영팀 사무실에 가면 책자가 있었어요. 요만한 책자가 B5 두께 책자가. 그러면 모든 기숙사 방마다 어때요? IP 어드레스 2개씩 번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 쓰면 혼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냐면 계약하고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감실이라고 하죠. 거기 연락이 와요. 아니 누가 내가 컴퓨터 쓰려고 하는데 IP 충돌이 일어났다고 못 쓴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기숙사 방에 있는 애 누가 그걸 갖다 쓰고 있는지. 그래서 또 공지를 하죠. 여기는 사감실입니다. 지금 뭐 IP 어드레스 몇 번 누가 쓰고 있는데 자기 거 찾아 쓰세요. 모르겠으면 사감실에 오셔서 책자 보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슬리퍼를 질질 끌고 많은 학생들이 사감실에 와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처럼 딴 거만 물어보다가 슬쩍 이건 뭐예요? 이러면서 이제 그 책자를 가지고 가서 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물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쓰든 못 쓰든 나의 게임은 끝내고 나서 가야겠어 하는 못된 학생들이 있어서 한참 걸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또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게 다이나믹하게 어사인 하려면 DHCP 서버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서버가 저렴하고 이러면 이제 학교에서도 어때요? 예, 그냥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그냥 연결한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제가 비슷하게 가져왔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게 윈도우스 OS에서 이서넷 어댑터 셋업하는 거죠. 컨피규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거 꼭 누르면 그냥 모든 게 해결이 되죠. 이걸 꼭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DHCP 서버랑 교신을 해서 내가 정보들을 받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업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어때요? DHCP 서버가 여러 가지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죠. 작년에도 말했고 지난번에 좀 말했지만 제가 예전에 좀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집에서 우리 학생들과 미팅을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줌보다는 스카이프를 많이 썼어요. 근데 스카이프로 미팅을 하다 보면 1시간쯤 하다 보면 계속 끊기는 거예요. 뭐야? 왜 끊기지? 다음날 또 미팅을 하는데 1시간 동안 또 끊겨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때 제가 이 DHCP 서버로부터 어찌 보면 템포러리하게 받아온 거예요. IP 어드레스를. 그런데 그 익스피레이션이 이제 DHCP 서버에서 세팅할 수 있는데 그게 1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스를 1시간 했으니까 당연히 1시간 지나면 끊어지고 새 거를 할당 받아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스카이프가 그냥 끊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제 연구실에 가면은 그러니까 L3인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IP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리고 제 연구실에 들어와서 거기 보면 뭐 LG409 언더스코어 2.4기가랑 언더스코어 5기가 하는 두 개의 이 서비스 셋이 뜨거든요. 와이파이. 그러면 우리 학생이나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다가 조 교수님 여기 와이파이 있나요? 그럼 네 거기 409 돼 있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럼 비밀번호 뭔가요? 뭡니다. 알려주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걔는 이제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 조그만 네트워크인 거예요.
걔는 L3 와이파이 라우터라서 IP 어드레스도 있고, 걔는 141.138.8. 뭐식이라고 딱 있어요. 예, 그 조그만 와이파이 라우터가 자기 퍼블릭이면서 스태틱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세팅을 할 수 있어요. DHCP 걔가 서버로 사용이 되거든요. 와이파이.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번 리스할 때 얼마 할 수 있느냐를 세팅할 수 있는데, 예, 들어가 보면 디폴트로 예를 들면 1시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IP 타임 와이파이 라우터면은 제가 그걸 짜증나니까 7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제 방에 와서 자기 노트북으로 뭐 굉장히 긴 회의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제 연구실에 와서 같이 저희 과제할 때 뭐 S사, 뭐 케이녹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를 해요. 근데 회의가 뭐 1시간, 2시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리스트 타임을 늘려놓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가지고 중간에 리스트 타임이 끝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오다가 그게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자기 그 학생이 발표하고 있는데 끊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걸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노트북을 가져와서 학교 지금 와이파이로 연결한다면 당연히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여러분 핸드폰도 포스텍 해서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받기로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라고 눌러져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이 DHCP 서버와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풀 오브 IP 어드레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DHCP 서버는 그때그때마다 리스를 해주는 거고, 리스할 때 expiration time이 있어서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스를 받아야 된다. 요것만 잘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있죠. IP 설정 편집해서 자동 DHCP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냐? 장점은 실제로 IP 어드레스를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개수를. 네. 여기도 써놨죠. 포스텍 도미토리.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말했지만 그 다이나믹 DNS 이런 식으로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여러분 기기로 접속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그때마다 IP 어드레스가 바뀌니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 네트라는 거예요. 네트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T를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어떤 오퍼레이션, 기능, 펑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트 디바이스를 줄여서 또 네트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트랜슬레이터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A는 우리가 알파 할 때처럼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 근데 알파 할 때는 맥 애드레스였죠. 그렇죠? DARP라는 프로토콜은 더 맥 애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었는데 여기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은 IP 어드레스에 관한 거예요. IP 어드레스에.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그러냐? 똑같은 이유예요. 위에서 우리가 고정 IP, 유동 IP 쓰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IP 버전 4만 생각하더라도 IP 어드레스 수가 모자라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알아놔야 될 영어 뭐 단어 또는 구절이 하나 있죠. 퀵 픽스라는 건데요. 퀵 픽스. 퀵 픽스라는 것은 안 좋은 뜻이 대부분이에요. 안 좋은 뜻이.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일단 문제를 땜빵으로 처리한다. 뭐 이런. 예.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easy remedy or solution, especially a temporary one, which fails to address underlying problem.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당장은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퀵 픽스하는 IP 어드레스가 모자라니까 그것을 재사용하기 위한 어떤 퀵 픽스하는 방법이에요. 네. 거기서 여기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또는 그것을 수행하는 기기 디바이스인 트랜슬레이터가 이제 중요해지는데, 주의할 것은 이 DHCP가 네트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DHCP는 이 D가 뜻하듯이 다이내믹이냐 스태틱이냐 IP를 어드레스하는데 그 뜻이고요. 네트는 이 어드레스가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구별을 하세요. 예, 네트라는 것은 퍼블릭 IP, 프라이빗 IP에 관한 것이고 DHCP는 스태틱이냐 다이나믹이냐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조합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보겠어요. 자, 여러분의 홈 라우터 또는 뭐 집에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들은 보통 이 네트를 임플리멘트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집집마다 이제 뭐 IP, TV도 있고 PC도 있고 와이파이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인구가 5천만쯤 돼요. 뭐 편의상 1인 가구 뭐 해서 평균 좀 내서 한 가구당 2명이라고 하더라도 집만 2,500 가구죠. 그렇죠? 근데 1인 가구 많으면 한 3천만 가구가 되는 거예요. 3천만. 그럼 IP 어드레스가 뭐 3천만 개 있어야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3천만 개 또 어때요? 그 안에 있는 컴퓨터들과 핸드폰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앞서서처럼, 그러면 우리 유동 IP로 해결합시다. 뭐 어느 정도 해결은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각각의 집에는 유동 IP가 할당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집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네.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각각의 집에 있는 IP가 여러 개 보이나요? 뭐 그런 게 굉장히 낭비일 수 있죠.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책이. 미국에서는 이런 비유가 잘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잘 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죠? 잠시만요. 음, 제가 어디 써놨는데. 음,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건.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슬레이터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트랜슬레이터의 하부에 묶여 있는 호스트들은 밖에서 봤을 때는 요 네트 디바이스 IP 어드레스에서 출발한 패킷들로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트랜슬레이터가 어, 요 위에 상위 레이어에 있는 이 포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개수를 막 불려나가요. 또는 어, 서로 구별을 해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요 녀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라우터예요. 라우터. 그리고 요게 네트 디바이스예요. 네트. 보통은 이제 요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로.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L3 라우터인데 네트 디바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 요 안에 있는 기기와 어떤 교신을 하고 싶은데 또는 요 안에 있는 기기가 바깥에 인터넷에 있는 뭐 저기 있는 뭐 구글 사이트 가서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IPV라는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아 있어요. 누구로부터? 얘로부터 어떻게 보면.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IPV가 잠깐만요. 네, 요거죠. IPV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IP 패킷이에요. 패킷에 내가 소스인데 IPV야. 그리고 나는 IPX라는 저 머나먼 곳에 있는 이 호스트 컴퓨터로부터 정보를 받아오기 위해서 리퀘스트를 날리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뭔가 실어서 보냈어요. 요 안에 있는 거는 TCP 뭐 포트 넘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정보를 그냥 날린다고 보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요 네트 디바이스에 가죠. 그러면 네트 디바이스가 이러는 거예요. 사실 너한테 할당받은 IPV는 내가 할당해 준 거야. 밖에서는 이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요 정보를 바꿔서 보내야 돼. 그래서 얘 트랜슬레이터가 요거 있잖아요. 요 녀석을 자기 걸로 바꿔치기 해요. 자기는 IPA라는 IP 어드레스를 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바꿔치기 가지고 보내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IPX 인 호스트로. 어디가 바뀌었어요? IPB가 IPA로 바뀌었죠. 자기 걸로. 그럼 이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받았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어, 자기가 데스티네이션이고 얘가 소스니까 요 두 개를 뒤집어서 이제 어떤 퀘어리에 대한 응답을 보내겠죠. 그래서 보세요. 여기 IPX, IPA 해서 왔어요. 그럼 이게 인터넷 통해서 라우터를 통해서 요 네트 디바이스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저 네트 디바이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다시 바꿔줘서 얘한테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죠? 지금 이 네트 디바이스에 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얘는 IPC를 받았어요. 얘도 예를 들어서 뭐 X든 Y든 액세스하고 싶으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IPC야. 나는 IPX에 있는 녀석을 받아오고 싶어 하고 날리면 얘는 또 IPB로 돼 있는 녀석을 IPC로 돼 있는 부분을 또 IPA로 바꾸지 않겠어요? 그렇게만 하면 얘가 자기가 받은 거를 이쪽으로 보내야 될지 이쪽으로 보내야 될지 구별을 못 하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는 A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모든 컴퓨터가. 이 트랜슬레이터에 붙어 있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게 IP 네트워크면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 더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때요? TCP/IP 프로토콜 스위트가 핵심이죠. 이 두 개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IP라는 프로토콜과 TCP라는 프로토콜이 함께 거의 붙어 다니죠. 그걸 이용해서 IP 패킷이라고 하는 녀석은 더 인터넷에서는 어쨌든 이 안에 TCP, 물론 뒤에 우리가 다음번에 UDP도 나오지만 여기는 TCP예요. TCP 세그먼트를 인캡슐레이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딱 더 까서 보면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무슨 정보가 있냐면 포트 넘버들이 들어있어요. 이 포트 넘버 정보와 결합해서 이 네트 디바이스가 밖으로 나갈 때도 이 포트 넘버를 기억을 하고 바깥에 들어올 때도 이 포트 넘버와 그 다음에 요 IPA라고 돼 있는 거 아까 기억해 놓은 걸 조합해서 거꾸로 다시 B인지 C인지를 구별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봅시다. 얘가 이제 날리죠. IP 패킷을. 아까는 우리가 요 IP 어드레스에만 주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TCP-M, TCP-N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소스 포트 넘버, 이게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인데 저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쓰는지 이렇게 보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또는 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HTTP예요. 그래서 뭐 HTTP라 그러면 내가 이걸 TCP/M에 해당하는 게 HTTP의 어떤 포트 넘버예요. 그걸 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딱 받아서 바꿔줄 때 기억을 해요. 지금 IPv 녀석과 요 포트 넘버로 돼 있는 녀석을 가지고 내가 트랜슬레이션해서 보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냈어요. 그러면 돌아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요 녀석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트랜슬레이션을 하죠. TCP/B를 잠깐만요. 다시. 네네. 여기 바꿔치기 했죠. 여기 보면은 TCP-M을 TCP/B라는 녀석으로 지금 바꿔치기 해놨어요. 네. 왜냐하면 얘랑 똑같은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얘가 임의로 번호를 할당해요. 자기가 겹치지 않게. 그러면 이제 얘와 얘를 가지고 내가 하나 딱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얘는 근데 IPA로밖에 바꿀 수 없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조합을 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어내서 이렇게 바꿔서 보낸 거예요. 그럼 돌아올 때 당연히 TCP/B라는 녀석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아까 기억해놨던 테이블에서 룩업 테이블에서 TCP/B라고 하는 녀석은 IPB에다가 TCP 포트 M으로 해서 바꿔서 보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건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냥 IP 네트워크의 IP 어드레스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트라는 것은. DHCP는 어떤 거였죠? DHCP는 그냥 IP 어드레스를 정말 어떤 풀에 넣어놓고 다이나미컬하게 할당하는 거죠. 그 상위 레이어에서 TCP라는 프로토콜이 돌아간다라는 것 안 이용하고 해결하는 방법이었던 반면에 요 네트라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트랜슬레이터가 바깥에서는 이 모든 기기가 하나로 보이게 하면서 하지만 자기가 똑똑해서 기억도 하고 로지컬한 오퍼레이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녀석들을 여기에 요 조그만 망에서는 서로 나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죠? 여기서 할당한 IPv, IPC, IPD 이런 IP 어드레스들을 완전히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쓸 수 있죠. 왜냐하면 걔들이
네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네트 디바이스와 이 네트 디바이스만 IP 어드레스가 다르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P 어드레스를 처음에는 그냥 막 할당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 기관이 있어요. 잠시만요. 네, 기관명이 어디 갔습니까? 네, 일단 그건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IP 어드레스들 중에서 이렇게 네트를 써서 리사이클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을 클래스 A, B, C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IP 버전 4에서 private address라고 해서 나도 쓸 수 있고 너도 쓸 수 있는데 쓰려면 어때요? 예, 어떤 다른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걔가 퍼블릭이 되어줘야죠. 그 퍼블릭에 묶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클래스 A는 10점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클래스 B는 172점 이렇게 시작하고 클래스 C는 192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그젬플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오늘 수업 들어오기 전에 제 연구실에서 제 핸드폰으로 그렇죠? 아까 와이파이 라우터에 제가 이 DHCP 설정해 놨거든요. 거기다가 당연히 이제 네트도 설정이 돼 있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제 핸드폰이에요. 9시 33분 오늘. 예, 봤더니 IP 구성해서 IP 버전 4 자동 이렇게 돼 있죠. 자동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 주소, 이 서브넷 마스크, 이 라우터, 그다음에 여기 DNS 구성 자동, 뭐 다 자동 해놓으면 여기가 자동으로 다 떠요. 제가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알겠지만, 자, IP 주소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요 클래스 C에 있는 192. 어쩌고 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라우터는 192.168.0.0에서 192.168.2525 되는 요 정도 되는 녀석들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붙을 수 있죠, 이 라우터에. 네. 물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뭐 더 많이 붙을 수도 있고 마스크가 10이니까 마스크가 16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8 하고 나면 여기 기술적으로는 256의 제곱계만큼 붙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동일한 기기로 핸드폰으로 what is my IP address.com 이라는 데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그 여러분 웹페이지에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네트 트랜슬레이터의 IP 어드레스가 떠요. 제 그 와이파이 라우터에 요 번호가 할당돼 있거든요. 패스워드 바꿔놨으니까 막 침범하려고 하지 마세요, 밖에서. 안 바꿔놨나? 큰일인데. 예. 그래서 저 녀석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핸드폰에는 이 번호예요 하지만 얘는 private IP 어드레스죠. 딴 놈도 쓸 수 있는. 이 녀석은 퍼블릭 IP 어드레스가 뜨는 거예요. 한번 뭐 지금 해보세요. 특히 강의를 영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멈춰놓고 보면 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 저는 IP 타임을 쓰고 있는데 이 IP 타임 저 버전은 이 클래스 C private addresses를 IP addresses를 할당해서 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메뉴에 들어가면 동적으로 할당할 수도 있고 스태틱하게 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private address들을 누가 내 연구실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DHCP로 다이나미컬하게 할당할 수도 있고 고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어떤 그 맥 애드레스 기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다이나미컬하게 어사인할 수 있고 일부만 스태틱하게 하고 다른 일부는 다이나미컬하게 어사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당연히 이런 기능이 들어가려면 이 네트가 또는 와이파이 라우터가 네트 기능이 있고 DHCP 기능이 같이 있는 라우터가 똑똑해야 되겠죠. 안에 있는 칩이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컴퓨터 엔지니어링 다 어떻게 해요? 큰 두 빌딩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어떤 수학적 논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런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따라서 확률적으로 뭐 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이 좋아지는구나. 이런 거는 이쪽 빌딩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걸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죠. 96년 이럴 때 제 컴퓨터과에 있던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비디오 온 디맨드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서 그때 막 웹 브라우저는 있었거든요. 야,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뭐 영상 찾아가지고 누르면 그냥 그게 바로 우리 컴퓨터로 노트북은 있었으니까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니, 그게 가능한 소리냐. 지금 기기의 속도가 어떻게 되고 네가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자, 그러면 그게 96년이에요. 자, 2002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교수가 됐어요. 미국에서 교수가 돼가지고 시니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데 한 그룹의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 어드바이저가 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problem.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를 들면 TV 중계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와이파이로 쏴가지고 저쪽 모니터에 무선으로 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HDTV, 미국에서, ATSC라고 하죠. NTSC가 아날로그고, ATSC가 이제 그거의 디지털 버전이에요. 그게 한 채널에, 밴드위스가 얼마가 되는지 아느냐. 모른대요. 그게 한 8MHz쯤 돼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작죠. 엄청나게 작은 거예요. 그 선명한 HDTV가. 근데 8MHz인데 당시의 와이파이로 2002년의 와이파이로는 아무리 빨라도 8Mbps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내 생각엔 이거다. 너희가 컴퓨터가 있지. TV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칠 때마다 여기 사진이 바뀌게 하고 그 사진을 전송해서 저쪽 모니터에 나오게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영상 하나도 사진 하나도 레졸루션이 높은 거면 그렇잖아요. 얘를 와이파이로 다 보내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학생들이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뭘 했느냐. 이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화면 전체가 빨주노 초파남보로 바뀌어요. 한번 누르면 노란색 화면이 됐다가 한번 누르면 빨간색 화면이 됐다가 그러면 무선으로 돼 있는 저쪽에 화면이 그냥 전체가 빨간색 됐다가 뭐 파란색 됐다가 하는 거. 그거밖에 못했어. 무슨 뜻이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당시의 기술이 못 쫓아가면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든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든 컴퓨터 엔지니어든 간에 항상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 이걸 구현하는 기술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인터넷 아이디어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죠. 산업혁명이 오려면 1600년이 남았죠. 1600년이 지나야지 이제 겨우 아주 정밀한 가공 절삭 기구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화학공학이 발달해야죠. 실제로 초창기의 반도체는 실제로 화학공학이 주도했죠. 어떻게 사진 찍어서 포토리지스터 깎고 이게 중요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이제는 점점 더 어때요? 양자역학, 물리, 뭐 화학, 전자전기공학의 첨단 제품이 되어간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 다닐 때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현실에 있던 어떤 상태 이것보다 어떤 쪽은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이 기기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면 통신 시스템은 항상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거야 라고 그냥 교과서에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가르쳤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비유하면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안테나에 인가하는 신호는 리얼 밴드 패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인페이즈 성분, 쿼드러처 성분 이렇게 해서 하나는 코사인에 곱하고 하나는 사인에 곱해서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인가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보면 제가 뭐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얘기도 했지만 컴플렉스 넘버라는 건 어때요?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매그니튜드, 페이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수학적으로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주목해서 이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안테나에 그냥 약한 신호를 가면 안 되잖아요. 멀리 가야 되니까 앰플리파이어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아니 앰플리튜드만 많이 바꾸고 그러니까 처음에 페이즈를 조정을 해요. 앰플리튜드는 전혀 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앰플리튜드, 페이즈로 나눠요. 그래서 먼저 앰플리튜드는 일정한데 페이즈만 바꿔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엄청나게 증폭을 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다음에 앰플리튜드만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앰플리파이어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게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나는 여기서 뭐 기능만 맨날 수학만 배웠어요. 현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러면 문제는 이제 뒤처진 엔지니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비록 오른쪽 빌딩에 가서 그걸 연구하더라도 이 왼쪽 빌딩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요즘 뭘 만들고 있는지를 잘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당시에 와이파이 뭐 도저히 뭐 사진 한 장 보내기 어려워요. 무선으로. 아이 뭐 이건 안 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표준을 IEEE 802.11 뭐 G가 나오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프로토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시. IP 어드레스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여러 해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하나는 뭐예요? IP 버전 6를 만들어서 IP 어드레스 수를 늘리는 거고 그거는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는 다이나미컬하게 어사인을 해서 그러니까 항상 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고정 IP, 유동 IP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DHCP 서버가 이제 컴퓨터가 작동하고 가격이 싸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논리적인 연산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IP 패켓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임의의 IP 패켓만 보내는 게 아니라 더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때요? TCP/IP 프로토콜 스위트가 핵심이니까 이 IP 패켓이 가지고 있는 녀석이 어때요? 그 안에 디캡슐레이션 해보면 TCP 세그먼트가 나올 거고 그 녀석에게 우리가 뭐 정보를 심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포트 넘버라는 게 있으니까 걔까지 이용해서 우리가 네트 디바이스가 하나의 일종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달리는 여러 호스트 컴퓨터들은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가지게 하고 대신에 넷 디바이스가 똑똑해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프라이빗 IP를 가진 여러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함으로써 하지만 문제없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IP 어드레스의 부족함을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뭐 이그젬플들을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여러분이 윈도우즈 PC라면은 이 커맨드 CMD라고 치면은 이 커맨드가 뜨죠. 그러면 여기다 ipconfig 하고 엔터를 딱 치면 여러분의 지금 그 윈도우즈 PC에 IP 구성이 쭉 나와요. 여기도 나왔지만 이서넷 어댑터가 지금 어떤 이거는 IP 버전 6 주소인데 뭐 우리는 요걸 봐야죠. 이건 뭐죠? 10.0.2.15? 뭐지? 하고 보면 앞서 우리가 private IP addresses를 클래스 ABC로 나눈 게 있었죠. 네. 여기 딱 보이네요. 쟤는 클래스 A로 private IP 어드레스를 할당받은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이렇게 있어서 저렇게 해석하면은 당연히 밖에서는 다른 게 보이겠죠. 얘가 private IP 어드레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을 했듯이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와이파이 라우터에 있는 녀석인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DHCP 서버로도 작동하고 네트 디바이스로도 작동하는 와이파이 라우터들이 많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 메뉴판에 꾹꾹 누르다 보면 여러분이 로그인해서 여기 있잖아요. IP 주소 대여 범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 지정돼 있죠. 수동 지정을 하겠다. 저거를 이제 아마 요거를 체크를 없애야지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넷 게이트웨이, 기본 게이트웨이 쭉쭉쭉 다 있고요. 여기 있죠. IP 주소 대여 기간. 다이나미컬하게 어사인할 때 이틀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죠.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화면이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또 하나가 이제 요건데요. 요건 좀 이따 얘기를 합시다. 다른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요게 IP 타임에 있는 이건 제 연구실에 있는 그 와이파이 라우터. 거기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또 설정돼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메뉴 탐색해서 쭉 있는데 여기 네트 라우터 관리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네트 밑에 포트 포워드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잠깐 뭐지? 네트는 포트 포워딩인가? 하면 그 말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지만 네트라는 것은 뭐죠? 하나의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가진 네트 디바이스가 자기한테 물려있는 여러 호스트들에게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할당해주고 트랜슬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트 밑에
포트 포워딩이라는 어떤 거를 설정을 하는데 이 포트 포워딩이 또 이제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기숙사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연구실에 있는 여기 LG동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에 리모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접속할 필요가 있다고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여러분 자료를 다 넣어놨어요. 요즘은 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하지만 여기 다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 얘가 IP 어드레스가 하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연구실에 네트 디바이스의 IP 어드레스는 200이라고 합시다. 141.2488.200이라고 해요. 거기에 여러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갖는 여러분의 선배 컴퓨터, 여러분의 후배 컴퓨터, 내 컴퓨터가 다 물려 있다고 해봐요. IP 어드레스가 부족해서. 그럼 바깥에서 이제 접속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 선배 컴퓨터, 내 컴퓨터, 후배 컴퓨터가. 그래서 요것만 IP 어드레스만 딱 쳐가지고는 어느 컴퓨터인지 이 네트 디바이스가 트랜슬레이션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세팅을 해줘요. 그 네트 디바이스에서 설정을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서 봤을 때 이게 콜론하고 요 넘버가 포트 넘버예요. 요 포트 넘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느 다른 컴퓨터에 연결할지를 알려주는데 그냥 컴퓨터일 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의 특정 컴퓨터의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에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4404라고 돼 있잖아요. 한번 찾아봅시다. 바깥에서 여러분 기숙사에서 저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여러분의 예를 들면 연구실에 있는 IP 타임 노트북이라고 해보세요. IP 타임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아까 4404라고 돼 있는 거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숙사에서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의 연구실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는 저 IP 어드레스에 콜론 해서 4404 포트가 원격 데스크탑이에요. 그 컴퓨터에. 이 4404로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내부로는 요거래요. 3389. 3389. 여기도 있네. 이거 뭐지? 하는데 3389가 기본적으로 그 리모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 할당하는 포트래요. 윈도우즈 머신에서. 그래서 뭐냐면 밖에서는 얘예요. 참고로 밖에서 봤을 때 얘와 동일한 게 할당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구별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포트는 개별 컴퓨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개별 컴퓨터라기보다는 개별 컴퓨터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4404는 내부 IP, 그러니까 이거 사실 내부 IP라기보다는 이게 조그만 그 여러분의 네트워크 있잖아요. 이 와이파이 라우터가 서포트하는 그 네트워크의 private IP 어드레스겠죠. 그러니까 이 private IP 어드레스에 요 포트로 그러니까 내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141.2388.200:4004는 요 컴퓨터에 내부적으로는 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사용할 포트로 트랜슬레이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의 원격 데스크탑이 연결이 가능한 거예요. 요 설정이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런데 예전에 교수들은 별로 고통을 못 느꼈던 게 약간 뭐라 그랬어요? 예,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할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있는데 걔들은 퍼블릭 IP 어드레스를 할당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원격 데스크탑에 그냥 IP 어드레스 딱 치고 엔터 치면 어때요?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외부에서 여러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항공대 예를 들면 IP 어드레스들 숫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원격 데스크탑으로 막 접근을 하는 거예요. 혹시 패스워드를 허술하게 어드민 1112로 해놓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니까 조준호 교수 홈페이지고 얘가 웹서버가 뭔지 알잖아요. 이 컴퓨터 IP 어드레스는 알아냈어.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연구실 이름이 CISL이네. 좋아. 그러면 유저네임 CISL. 패스워드는 뭘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똑같은 걸로 해놨을 거야. CISL. 들어가지네? 그럼 들어가서 안에다가 뭘 심어놓을 수도 있고 요즘은 어때요? 봤더니 이 녀석이 엄청나게 빵빵한 GPU를 갖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려고 하겠어요? 몰래 채굴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채굴하는 소프트웨어를 심어놔요. 그렇죠? 사용 안 할 때 딱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아무도 로그인 안 했으면 막 열심히 채굴을 해요. 송금은 자기한테 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또 소프트웨어를 깔아가지고 외부에서 아무나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놨어. 예. 그리고 리모트 데스크탑으로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죠? 예, 그렇게 하면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이메일 온 거 보고는 그래 이걸 다 설치해서 써야지 이렇게 안 하시죠, 그렇죠? 학술정보부터 전화를 해서 아니 왜 갑자기 서울에 있는 우리 본가에 갈 때마다 옛날에는 일한다고 막 접고소이 되더니 왜 안 되느냐 나 이거 빨리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너 책임질 건 이러면 죄송합니다 풀어드릴게요 이러는데 그러면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기숙사에만 계속 살면 할 수 없겠지만 집에 간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본가에 가서 본가에도 당연히 어때요? 뭐 어느 회사의 IPTV를 거의 다 보고 있죠.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은 TV 없으면 못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얘는 뭐 어떻게 되고 바닥에 보면 뭐 어떻게 됐고 뭐 아니면 인터넷 찾아봐서 내가 SK 브로드밴드에 뭐를 쓰는데 기기 명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와이파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IP 어드레스 얼마를 치시면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단 한 번도 패스워드를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치면은 돼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누가 독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본가에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에 세팅을 마구 바꿀 수가 있죠. 실제로 한때 그런 일이 좀 벌어졌었어요. 예. 어느 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의 세팅이 바뀌어 있고 아무것도 안 돼요. 누가 들어와서 다 분탕질을 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어떤 일을 해요? 예. 카메라 같은 게 막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럼 그걸 몰래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 밖으로는 안 되겠지 싶지만 컨트롤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해놨는데 그게 막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막 머리 감고 있는 영상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패스워드는 웬만하면 그래서 바꿔놓으세요. 가서. 그래서 가서 패스워드도 바꿔놓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도 바꿔놓을 수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본가에 갔는데 여러분 남동생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열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간단해요. 여기 들어가 가지고요. 와이파이 라우터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보고 핸드폰을 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열어보면 맥 애드레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설정 중에 하나를 누르면 뭐냐면 뭐 보안 뭐 이런 걸 거예요. 여기 어디 보안 맞아요. 여기 가가지고 허용하는 기기의 맥 애드레스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요. 그래 놓고는 걔들은 리스트릭션을 안 걸어놓고 그것 이외에는 어때요? 자정만 되면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인터넷이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녀간 다음에 갑자기 다음날 새벽 1시쯤에 남동생이 전화를 할 거예요. 야, 이 미친 XX야. 무슨 짓을 하고 간 거야?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겠죠. 그러면 아니 네가 왜 이 시간에 깨어 있니? 엄마 아빠는 네가 내일 공부를 위해서 내일 이제 뭐 학원을 가야 되거나 학교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이니? 이렇게 여러분은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뭐 아유 내가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체크할 게 있어서 했는데 근데 사실은 부모님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카톡을 켜서 하죠. 어머니 아버지 드디어 이놈이 더 이상 밤새도록 게임을 못하게 제가 설치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 성공담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어서 15분 동안 열심히 떠들면서 여러분이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뭐 이런 거를 담아놔서 무용담을 늘어놓잖아요. 제가 봐서 노력이 가상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이해했다 싶으면 당연히 여러분의 발런터리 프로젝트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성적이 내려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있습니다. 내려가진 않아요. 그렇죠? 발런터리 프로젝트를 너무 이상하게 해놨다. 뭐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뭐 저희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교수님은 강의를 너무 못하시고 세상에 이렇게 강의하시고 먹고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써놨다면 제가 여러분 몰래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진 않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지금은 고1이 됐는데 녀석이 이제 막 한참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맥 애드레스 이런 거 내놓으라고 한 다음에 맥 애드레스 그 녀석 맥 애드레스를 가지고 12시부터 6시까지는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당연히 맥 애드레스를 바꿀 수가 있죠. 요즘은 이 녀석이 그냥 맥 애드레스를 바꿔가지고 열심히 또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다? 그렇죠. 맥 애드레스를 바꿀 줄 모르시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바꿀 필요가 없는 여러분의 맥 애드레스를 저 기기에다 알려주고 걔에다가는 no restriction 그 이외의 모든 기기는 자정부터 6시까지는 안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낮에 부모님 친구가 놀러 오셨어요. 집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해서 당연히 데이터 좀 쓸게 뭐 어떻게 되니까 저기 있어. 12시까지 계시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주무시고 가시지는 않겠죠. 문제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이모님이나 고모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겠다고 했을 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난리가 날 수는 있죠. 예.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포트 넘버라는 거예요. 포트 넘버. 그래서 포트 넘버를 이용해서 그것과 어, 어, private IP 어드레스를 조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포트 포워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제가 net라는 것,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관련해서 여러 타입이 있다. 스태틱 넷, 다이나믹 넷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뭐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트니까 일단은 뭐야? 대표되는 퍼블릭이 있고 프라이빗이 있는데 그 프라이빗을 다이나믹하게 할 것이냐, 스태틱하게 할 것이냐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리모트 데스크탑 같은 건데 다이나믹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익스피레이션이 30분인데 여러분이 그걸 세팅해 놓고는 기숙사 가서 접속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연구실에 있는 노트북은 이미 다른 IP 어드레스를 할당 받았어요. 그럼 접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그 와이파이 라우터에서 스태틱으로 해놓은 프라이빗 어드레스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놓으면 되겠죠.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보통 어때요? 들고 가지 않죠. 그냥 노트북이든 뭐든 요즘 데스크탑도 그냥 와이파이로 연결하죠. 케이블링 하기 싫어서. 그럼 걔는 거기에 있어요. 그냥 걔한테 그냥 스태틱한 프라이빗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포트 넘버 아까 3389에 해당하는 녀석을 내부로 설정해 놓고 바깥에는 뭐 아까처럼 뭐 여러 번호로 할당할 수 있는데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는 번호 해놓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든 간에 이 와이파이 라우터를 통해서 여러분 연구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세스 RDP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 열어서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포트 포워딩은 이제 이 RDP와 관련이 더 있어요. RDP. 예를 들면 스태틱하게 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이게 뭐 여기는 your friend, your PC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연구실, 랩에 있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의 뭐 기숙사에 있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바깥에서 얘 접속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네트 디바이스가 퍼블릭 IP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퍼블릭 어드레스를 여기다 쓰고요. 리모트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에 이 콜론 해가지고 3389라고 해놨는데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많은 그 영상들이 그냥 리모트 데스크탑 하고 싶으면 요거 열어가지고 엑스터널 포트, 인터널 포트 다 3389로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만 연결돼 있을 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연구실에 여러분 컴퓨터 말고도 여러 사람의 컴퓨터가 다 리모트 데스크탑을 하고 싶은데 외부에서 봤을 때 동일한 익스터널 포트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설명들이 많이 틀렸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3389가 윈도우스 데스크탑, 윈도우스의 리모트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인터널에는 3389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문제처럼 제가 써놨어요. 퍼블릭 IP 어드레스는 뭐냐? 라우터의 퍼블릭 IP 어드레스 요거죠. 그다음에 익스터널 포트 넘버는 뭐냐? 이 PC에 여기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뭐 to IP 어드레스 뭐를 써라. 그러면 얘라면은 이게 192.168.1.2니까 여기다 써놔야 되겠죠. 1.2라고 써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널 포트는 리모트 데스크탑이니까 사실 3389죠. 오히려 요 넘버를 바꾸면 요 넘버가 바뀌죠. 익스터널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이 유튜브 영상들이 포트 포워딩 설정을 해서 여러분의 라우터로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냥 무조건 3389로 하라고 그냥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끝이 났어요. 챕터 6가. 오늘 챕터 7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들어가지는 못했고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이 챕터 7, 8, 9 가는데 점점점 빨라질 거예요. 학기도 얼마 안 남았고. 예. 챕터 7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레이어 1, 2, 3를 주로 해왔죠. 그러다가 갑자기
분명히 뭐 레이어 2, 3 관련된, 그러니까 이서넷 네트워크와 IP 네트워크와 관련된 일들을 해왔어요. 라우터들이 맥 애드레스를, 맥 애드레스, IP 애드레스만 알 때 맥 애드레스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IP 애드레스가 부족할 때 해법을 얘기하면서 그 상위 레이어에 있는 녀석 얘기했죠. 그래서 보면 포트 넘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트랜스포트라는 게 뭐예요? 트랜스가 초월 또는 간의 뭐 이런 거죠. 포트 간을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느냐에 관한 레이어 4에 대한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레이어 5 얘기는 여기서는 잘 안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뭐 모델에 대한,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학적인 모델, 그다음에 다시 뭐 LTE나 NR 이런 이동통신 네트워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학기를 점차 마무리하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